4시 18분입니다. 어제 그 한국개발연구원 KDI가 올해 우리나라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0.8%로 하향 조정했죠. 이 국책 연구기관인 KDI마저 올해 0%대 성장을 공식화하면서 충격을 줬는데요. 이달 초에는 현대경제연구원이 성장률 전망치를 0.7%로 낮췄고요. 또 글로벌 투자은행이죠. JP모건은 무려 0.5%로 낮춰서 발표하는 등 우리나라 저성장 우려가 커지고 있는데요. 현재 우리 한국 경제의 문제점과 해법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주원 현대경제연구원 경제연구실장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어서 나오십시오. 어제 그 KDI에서 우리나라 올해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이제 2월에 발표했던 네. 그 기존 전망치가 1.6 1.6이었는데 예. 거기서 0.8로 예. 네, 절반이나 내려잡았죠. 예, 그래서 기사들 제목 보면 반토막 네. 그런 표현을 쓰더라고요. 예. 네. 그런데 지금 이제 계신 현대경제연구원 같은 경우도 이달 초였나요? 올해 우리나라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0.7로 저희들은 했었습니다. 당초 예. 1.7에서 예. 1%포인트 하향 조정한 거죠. 예. 그러니까 네. 저희들은 작년 12월에 1.7를 했었고 네. 계엄 터지자마자 네. 그 안에 사실 한 번 더 수정을 했었어야 되는 건데 네. 워낙 트럼프 양반께서 변덕이 심해갖고 좀 내부적으로 지켜보자 그래서 이제 요번에 네. 이제 0.7로 저희들이 이제 큰 폭으로 좀 하향 조정을 했죠. 네. 예. 지금 이 연간 경제 성장률을 이렇게 낮춰 잡은 이런 정도의 수치가 네. 역대 우리나라 경제 성장률에 있어서 네. 어느 정도 수준인가요? 사실 고도 성장을 한참 구가하다가 가끔씩 위기는 있었습니다만 네, 맞습니다. 0%대는 정말 보기 좀 힘들었던 것 같아서 몇 번 없었죠. 1960년 이후로 네. 연간 경제 성장률이 이제 올해까지 66년 동안이잖아요. 그죠? 65가 아니고 66입니다. 네. 1960부터니까. 가장 경제 성장률 하락폭이 컸던 게 네. 98년 외환위기 때 마이너스 4.9%. 하락폭이 컸던 게. 예. 네. 그리고 80년 오일 쇼크 때 마이너스 1.5. 네. 코로나 팬데믹 2020년에 마이너스 0.7. 마이너스 나왔던 건 요 딱 세 번밖에 없습니다. 네. 그러면 그리고 0.7 저희들 기준치로 하면 네. 0.7이 네 번째입니다. 네. 그리고 KDI 0.8이라고 해도 네. 그게 금융위기 때 2009년 0.8이 나왔거든요. 네 번째입니다. 그래도. 네. 예. 그러니까 66년 동안 밑에서 네 번째. 66년 한국 경제사에서 성장률이 밑에서 네 번째인 게 올해다. 그렇습니다. 네. 그래요. 자, 이렇게까지 낮춰 잡은 이유가 있을 거 아닙니까? 하나씩 좀 분석을 해주시죠. 일단 KDI는 바깥에 이제 그 트럼프 리스크 관세 인상을 좀 많이 크게 본 것 같은데 네. 보고서에 공식적으로 담은 것 같지는 않은데 이제 그 보고서를 발표하면서 네. 담당 책임자가 인터뷰를 하기를 우리 미국이 한국에 대해서 상호 관세 10%를 적용한 거를 베이스 시나리오에서 0.8이다 이랬거든요. 그러니까 네. 10%를 그렇죠. 했을 때 그거보다 만약에 높으면 더 떨어질 수 있다는 거고요. 네. 그리고 이제 저희도 이제 그런 부분을 감안했고 그런데 KDI도 그렇고 저희도 그렇고 내수 쪽의 침체가 생각보다 너무 심했다. 예. 네. KDI는 이제 공식적으로 이제 그런 부분을 짚지는 않았지만 저희는 또 따로 찝은 게 뭐냐면 내수가 안 좋고 관세가 올라가면서 수출 경기도 이제 나빠질 건데 과연 통화 정책하고 재정 정책이 적극적으로 이루어졌는가? 저희들은 아니라고 봤거든요. 네. 예, 그래서 저희들은 0.7까지 낮췄습니다. 네. 자, 내수가 얼마나 안 좋은지 이런 것도 좀 하나씩 좀 짚어볼까요? 일단 우리 이제 한국 경제를 지탱해준다, 이끈다 하면 보통 이제 수출을 얘기하지 않습니까? 네. 수출 경기도 올해는 어떻게 보시는 거예요? 올해 지금 5월 1일에서 20일까지가 상당히 큰 폭으로 빠졌거든요. 수출이. 네. 근데 또 월 통으로 봐야 되겠지만 네. 저희들은 수출을 지난 12월 전망할 때는 그래서 소폭 플러스는 연간으로 나올 거라고 생각했었는데 이번에는 마이너스로 많이 낮췄습니다. 그러니까 작년 대비 올해 수출은 많이 떨어질 것이 분명하고요. 가장 큰 원인은 이제 트럼프 때문이죠. 예, 우리나라가 미국으로 수출하는 것도 아무래도 지금 자동차 같은 경우 25% 그대로 우리가 막고 수출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미국하고 중국 간의 어떤 관세 전쟁 때문에 사실 그 가운데서 우리가 타격을 받는 부분도 있고요. 그래서 네. 수출이 작년보다 늘어날 수는 없습니다. 예.
감소하는 게 맞고 이제 감소하는 폭에 대해서는 이견이 있을 수 있지만 저희들은 수출 경기 올해 좋지 않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미국과 중국 시장에 대한 의존도가 높은 수출 산업일수록 실적 부침이 상대적으로 클 수도 있겠네요. 아무래도. 그렇죠. 근데 우리나라 전체적으로 봐도 미국과 중국과 양 시장에 한 40% 넘게 의존하고 있거든요. 네. 예. 특히 이제 미국에 대한 의존도가 높은 산업이 자동차거든요. 자동차 수출의 한 절반 정도가 미국으로 가고 네. 또 반도체 같은 경우는 홍콩을 포함했을 때 네. 홍콩에 우리 반도체를 이용해서 만드는 뭐 전자회사가 없을 건데 홍콩에는 제 생각에는 홍콩을 경유해서 중국으로 들어간다고 봐야 되는데 그렇게 따지면 우리 반도체 수출 한 60%가 중국으로 갑니다. 네. 만약에 미국과 중국 간의 교역이 끊기면 반도체 자동차 우리나라 어떻게 보면 수출을 이끌고 있는 양대 산맥이라고 할 수 있죠. 예. 그게 이제 망가지는 거죠. 예. 지금 수입은 어때요? 지금? 수입은 이게 내수가 침체하다면 네. 수입도 줍니다. 그렇죠. 예. 수요가 위축되다 보니까. 그래서 지금 최근에 수출 지표가 약간 좀 경기가 내려가는 분위기인데도 불구하고 무역 흑자는 커요. 예. 네. 이걸 이제 일각에서는 불황형 무역 흑자다. 예. 수출이 나빠지는데 내수가 나빠서 수입이 더 나빠지기 때문에 무역 수출이라는 건 그 차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흑자를 이룬다. 좋은 건지 나쁜 건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네. 그럼 하반기에도 계속 이런 분위기가 지속될지요? 아무래도 지금 미중 간의 갈등, 그다음에 하반기에는 본격적으로 이제 지금 우리가 90일 정도 유예를 받았잖아요. 대부분의 나라들이. 그런데 그 하한선, 상호간선 10%가 하한선일 뿐이지 사실 그거보다도 높아질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요. 그러면 하반기 수출 경기는 내려갈 가능성이 있고 특히 지금 이제 세계 경제가 어떻게 보면 미국 경제가 지금 강세기 때문에 그나마 버티고 있는 건데 미국 경제에 대해서 앞으로 좀 부정적인 의견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렇다면 세계 경제가 성장이 좀 둔화될 가능성, 글로벌 교육도 같이 따라 둔화되고 그럼 우리나라 수출 경기는 아무래도 하반기로 가면 갈수록 나빠질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이 됩니다. 지금 미국 경제 성장률은 어느 정도로 지금 얘기하고 있나요? 지금 뭐 제각각인데요. 지금 1분기에 마이너스가 나왔잖아요. 미국이. 근데 다만 이제 그거는 약간의 좀 미리 선섭이라 그러죠. 관세 인상하기 전에 수입을 많이 해서 이게 걔네들 무역 격차가 좀 커졌다는 그건데 지금 2분기부터는 이제 플러스가 나올 거라고 생각하지만 0%대 성장을 전망하는 기간도 꽤 있어요. 미국에 대해서. 작년에 2%가 넘었는데 그래서 2%가 넘는 성장률이 갑자기 올해 1% 미만으로 떨어진다는 거잖아요. 이거는 이제 경기가 급격하게 나빠진다는 얘기로 해석할 수도 있습니다. 그 올 초에 이제 트럼프 관세 정책이 우리 한국 경제 어떤 영향을 미칠지에 대해서 이제 짚어주셨지 않습니까? 그 당시에 이제 비교적 시차를 두고 영향을 미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던 기억이 나고. 또 관세율을 시나리오별로 예측해서 영향도도 말씀해 주셨는데 지금 이 상황에서 오늘 시점에서 보셨을 때 트럼프 2기의 관세 정책의 강도는 애초에 예상하셨던 것보다 어느 정도라고 지금 판단하세요? 그때 이제 저희가 5가지 시나리오를 말씀드렸는데 뭐 일일이 설명드리는 시간이 없고 가장 최악의 시나리오일 경우 그러니까 전면적인 글로벌 관세 전쟁 우리나라 경제 성장률이 1%포인트 빠진다고 저희들 이제 보고서 했는데 근데 그 정도까지는 아닌 것 같아요. 시나리오 한 3, 4 미국과 중국 간에 좀 갈등이 좀 지속이 되고 보편 관세가 좀 들어가고 그래서 그때가 우리 성장률이 한 0.5 정도 저희들이 빠질 걸로 예상을 했는데 지금 저희 1.7에서 0.7로 내린 게 1%포인트잖아요. 그 안에 절반 정도는 트럼프 리스크인데 생각보다는 기존의 최악의 시나리오보다는 한 절반 정도의 효과다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지금 이제 미국과 각국의 관세 협상 진척 상황을 보면은요, 이제 며칠 전에 일단 처음으로 미국과 영국의 무역 협상이 타결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또 미국과 중국의 관세 전쟁은 일단 좀 약간 휴전인 것처럼 느껴집니다. 그 상황 좀 정리를 해주시고요. 앞으로 우리는 어떻게 좀 이제 관세 협상이 이루어질지에 대해서 전망을 해보고. 했으면 좋겠어요. 일단 미국과 영국 간의 관세는 뭐 상호관세 10% 그다음에 뭐 자동차에 대해서 뭐 무관세 뭐 쿼터를 정해서인데 이게 우리가 거기에 주목을 하면 안 되는 이유가요. 미국은 영국에 대해서 무역 흑자를 내고 있거든요. 무역 흑자. 흑자. 우리는 이제 미국에서 적자 내고 중국도 적자 내고.
그러니까 무역을 흑자를 내고 있는데 거기다 관세를 올려버리면 아무 의미가 없거든요. 그렇겠네요. 그리고 이제 네. 뭐 언론에서는 영국 자동차가 미국으로 들어갈 때 관세 혜택을 엄청 받는다. 다른 나라에 비해서 관세가 낮으니까. 그런데 이제 미국 시장에서 주요국의 자동차 브랜드를 한 1, 2에서 15위 정도 제가 살펴봤는데 네. 영국 브랜드는 없어요. 아, 그러니까 영향이. 예, 그래서 네. 기타라 그래서 전체 마켓 셰어의 한 0.2% 거기에 영국 브랜드가 들어갈 텐데 네. 그러니까 의미가 없는 거죠. 아. 그러니까 이거는 아예 네. 우리 생각도 말아야 되고 네. 다만 말씀하신 데 미국과 중국 간에 중국이요. 예. 지금 뭐 145, 135%였다가 이제 확 낮췄잖아요. 10%, 각각 30%. 예. 5%씩 그러니까 낮췄죠. 뭐 네. 그런 분위기가 제 생각에는 그 10%, 30%가 최종 타결하는 아닐 것 같다는 생각이고요. 네. 좀 약간은 좀 그동안에 서로 치고받다가 좀 쉬는 타임인 것 같고 네. 물론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요새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가끔 뭐 CNN이나 이제 외국 언론의 방송 화면으로 보는데 풀이 많이 좀 죽은 것 같아요. 예. 처음보다. 예. 그러니까 네. 뭐라 그럴까요? 생각대로 모든 게 안 되고 최근에 뭐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도 그렇고요. 중국한테 졌다는 그런 표정이 좀 보이거든요. 그래서 그리고 중국이 그런 협상을 이끌어냈을 땐 가장 큰 그 힘은 뭐냐 하면 미국 그 공화당 텃밭 네. 농산물 생산하는 네. 그리고 항만 부두 노조 네. 예. 그런 거를 직접적으로 겨냥을 했거든요. 네. 수입을 안 한다 그러고 네. 그 어떻게 보면은 미국의 아픈 곳을 건드리면 좀 뭔가 우리한테 이득이 있을 수도 있다는 시사점은 있는데 네. 다만 우리가 착각을 하면 안 되는 게 그건 중국이니까 가능한 거고요. 우리가 만약에 그런 전략을 썼다간 큰일 납니다. 그런데요. 그 이제 풀이 죽었다 그러고 약간 좀 미국이 좀 물러서는 모양새인 것처럼 느껴지지만 미국은 중국에 145까지 했었고 중국은 미국에 125였었잖아요. 각각 네. 낮춰서 미국은 중국에 30, 중국은 미국에 10%. 10이잖아요. 예. 그러면 명목적으로 볼 때는 20%포인트나 차이가 나잖아요. 맞습니다. 그러면은 중국이 진 거는 아닌가요? 그 어떻게 봐야 20% 차이가 뭐냐면 펜타닐이거든요. 좀비마약 펜타닐 예, 예, 관련 예. 관세죠. 그래서 네. 그거는 낮출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은 텐텐 텐텐 그죠? 똑같아? 만약에 이제 우리가 긍정적으로 본다면 네. 예, 그럴 수도 있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근데 네. 중국의 입장에서는 뭐라 그럴까요? 145%보다는 네. 예, 지금 30%가 훨씬 낫죠. 예. 100%가 넘어가면 일단은 안 네. 팔립니다. 네. 예. 30%가 훨씬 낫기 때문에 저는 트럼프가 패한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어쨌거나 지금 이제 이렇게 관세 협상이 각국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속에서 우리는 지금 내수가 안 좋고 수출 경기도 아까 안 좋을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네. 상황에. 그럼 이제 앞으로 어떻게 갈까요? 우리 경제가. 그게 참 궁금해요. 일단 기업들이 실적이 좋지 않으면 이제 이게 선순환 구조가 아니라 악순환 구조로 이어질 수 있는 거 아닐까요? 이게 이제 0%대 성장이잖아요. 네. 그죠? KDI 전망치 0.8로 우리 기준 잡아도 네. 그때 경제 상황은 어떨까라는 거를 금융위기 때가 0.8이었거든요. 그때를 생각하시면 됩니다. 막 자영업 쓰러지고 지금하고 똑같죠. 예. 사람들 힘들어하고 막 부동산 경기 폭락하고 여기서 만약에 그냥 가만히 있으면 네. 정말 힘들어집니다. 그러니까 수출도 성장 동력을 잃고 내수도 성장 동력을 잃으면 잘못하면 올해 마이너스까지도 나올 수가 있어요. 예. 네. 그러니까 중요한 게 이제 여기서 정부의 역할인 거죠. 예. 그래서 뭐 뒤쪽에 말씀드릴 시간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좀 적극적으로 네. 경기가 침체되는 걸 방어하는 게 네. 지금 정부의 역할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네. 어쨌든 지금 내수 소비자 심리 지수는 어때요, 지금요? 급락했다가 네. 조금 올라가 있는 상황이긴 한데요. 네. 기준치로 우리 100포인트를 잡잖아요. 네. 그거보다 훨씬 밑에 있습니다. 네. 소비자 심리 지수 막는 게 아니고 기업 실사지수 기업 BSI도 실사수. 네. 100보다 한참 밑에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심리는 아직 회복이 됐다고 말씀을 못 드리는 거죠.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지금 나쁘게 보는 쪽이 더 많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100을 기준으로 올라가면은
긍정적인 응답 비율이 높은 거고 100 네. 미치면은 부정적인 응답 비율이 높은 거죠. 네. 지금 환율도 잠깐 짚어보고 싶은 게 이 환율이 이제 변동성이 크고 그러면 이게 이제 실제 금융시장에 미치는 영향도 있으면서 그게 전체 그 소비자들이나 투자자들의 심리에도 영향을 미치고 그게 또 실물 경제까지 부정적인 영향이 전이되는 것이 아닌가 그런 궁금증이 들어서 예. 환율 문제도 잠깐 좀 짚어주신다면. 환율 변동성이 큰 거는 사실 왜냐하면 그렇게 영향은 없지 싶어요. 다만 이제 그래요? 소비자들보다는 기업들의 입장에서 네. 교육이 많은 기업들의 입장에서는 변동성이 커지면 이게 갑자기 환손실이 올라가든 내려가든 엄청날 수가 있거든요. 네. 오히려 기업들의 입장에서 문제가 되는 거고 네. 최근에 이제 원화가 또 이제 강세죠. 예. 어떻게 보면 근데 1,300원대 후반을 강세라고 얘기하다는 이제 좀 그렇긴 한데. 네. 그러면 이제 좀 만약에 더 떨어진다면 네. 1,200원대로 떨어진다면 그러면 그야말로, 해외여행하기 예. 좋죠. 네, 그렇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실 건 좀 아닌 것 같은 게 어쨌거나 지금 내수를 끌어올릴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일까? 아까 잠깐 그 정부 역할을 얘기하신 것 같은데 예.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지금 추경 13조 8천억 원이 들어갔잖아요. 네. 그게 이제 정부에서 발표할 때 경기 대응용 추경이 아니라 그랬어요. 그 무슨 그러니까 뭐 산불도 있고 네, 뭐 우리 AI라든가 이런 성장 잠재력 10년 후 20년으로 그러니까 애초에 보면 추경할 때 12조 2천억에서 또 13조 얼마로 늘렸으니까 8천억까지 들렸는데 예. 이 추경 규모가 경기 대응용 저는 추경이었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러니까 이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러니까 저희 같은 그 경제를 연구하는 사람들은 추경이라는 단어를 네. 정말 혐오합니다. 왜냐하면 정부가 개입하면서 경기를 흔들 수가 있거든요. 그렇지만 아버지가 교통사고로 크게 당하셔서 지금 실직하셨어요. 네. 그러면 소득이 없어요. 당장 어디서라도 빚내서 생활비를 충당해야죠. 일단은 굴러는 예. 가야 되니까. 그래서 저는 추가 추경이 반드시 필요하고 그게 경기 대응용 추경이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그게 자영업이 됐든 뭐 취약계층이 됐든 그리고 추경을 할 때 금리까지 내려주면 효과가 시너지 효과가 납니다. 한은도 금리를 같이 따라 내려야 됩니다. 네. 만약에 두 정책, 재정과 통화 정책 가만히 있다 그러면은 진짜 비관적인 시나리오에서는 올해 연간 성장률이 네. 0.7, 0.8이 아니고 마이너스 네 번째 마이너스가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부의 그 뭐 저 추경 이런 걸 통한 재정 정책 또 한은의 또 금리 인하 같은 통화 정책 이게 두 개가 지금 다 필요한 예. 그런 상황이라고 보시는 그렇습니다. 거예요. 일단 2주 뒤 목요일에 그 한은의 금통위가 열릴 텐데 일단 시장에서는 금리 인하를 예상을 하고 하는 있죠. 거죠. 예. 네. 왜냐하면 이제 5월 금통위는 네. 경제 전망 수정을 같이 들어가야 됩니다. 지금 한은이 1.5인데요. 올해 네. 게. 근데 지금 IMF가 1.0이고 KD가 0.8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 언저리로 내려야만 해요. 자기들도 사실은. 1분기에 성장률이 마이너스까지 나왔기 때문에. 네. 그러면 최소한 0.5 정도는 내려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한 번에 이렇게 할 수 있을까요? 그러면서 금리를 동결한다?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네. 예. 근데 다만 일부에서는 네. 지금 환율이 미국과 한국의 협상 의제로 들어가 있거든요. 그러니까요. 금리를 내렸을 때 만약에 그때 환율이 급등을 할 수가 있거든요. 올라갈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 한은이 혹시 그걸 핑계로 동결할 수도 있겠다. 왜냐하면 6월 연준 FMC가 지금 동결 확률이 거의 절대적이거든요. 그래서 네. 7월로 넘어가서 그때 인하할 가능성도 있다고 말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반대 입장이신 거죠? 요번에 반드시 해야 되고요. 해야 된다라고 생각하시는 예, 거죠? 해야 되는 거죠. 예. 예. 자, 어쨌든 이제 3주가 안 남았습니다. 대선이요. 이제 차기 정부가 이 모든 경제의 어려운 점이라든가 또 성장을 위해서 해야 할 숙제를 이제 안고 출발을 할 텐데 어떤 게 가장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는지 지금 시점에서. 올해는 말씀드렸던 경기를 띄우는 게 가장 중요하고요. 네. 그리고 지금 성장 잠재력, 잠재 성장률이 떨어진다는 거에 대해서 네. 이제 공약은 이제 그런 쪽에 포커싱을 맞추거든요. 5년을 할 거기 때문에. 근데 네. 야당이나 여당이나 이게 선성장 후분배냐, 네. 선분배 후성장이냐, 낙수효과, 분수효과 이런 옛날의 틀에 너무 좀 사로잡혀 있는 게 아닌가. 그럼 어떻게 해야 되나요? 틀을 그거보다는 그거는 이제 성장의 어떤 방식이고요. 깨고? 네. 미국이 잠재 성장률이 안 떨어지는 이유는 노동력과 자본과 기술이 미국으로 모입니다. 네. 그 모이는 원동력이 뭐냐 하면은
경제 사회 시스템이 되게 효율적이고 네. 창의성을 중심으로 돌아간다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우리 공약은 미래를 보는 거잖아요. 네. 각 정당의 공약. 그래서 그런 쪽에 포커싱을 맞춰서 우리 경제 사회 시스템을 효율적으로 만들고 진짜 창의성이 경제를 굴러가게 하는, 그리고 그런 부분에 초점을 맞추는 그런 공약들이 나와야 될 텐데 네. 그런 부분이 좀 크진 않은 것 같아요. 효율성, 시간이 부족해서 다 여쭤보진 못하겠습니다만 효율성, 창의성이라는 건 어떤 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일단은 노동시장 개혁 얘기 많이 하잖아요. 네. 그게 노동 생산성을 높이는 핵심이거든요. 또 하나는 지금 이공계 인력은 많지만 네. 사실 우리 R&D 과학 그 연구개발 투자를 보면 성과는 없습니다. 네. 상당히 비효율적인 시스템이라고 하거든요. 네. 예, 그런 부분에 우리가 좀 초점, 그러니까 뭐 이전 정부에서 추구했던 뭐 개혁 네. 아젠다들이 있잖아요. 그런 네. 것들도 다 효율성을 높이는 이제 그런 거라고 보시면 될것 창의성이라고 한다면요? 창의성은 지금 우리 공교육 시스템을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여전히 암기 위주잖아요. 예. 그래서는 이제 사람도 없는데, 사람이 없을 때는 그 개개인의 어떤 질적인 인적 자본 능력이 중요한데, 그러려면 암기만 됐다 해서는 안 되는 거고요. 네. 예. 지금 미국의 글로벌 기업들 보면 그 창의성이 핵심이잖아요. 네. 예, 뭐 AI라든가 뭐 구글이라든가 이런 걸 보면 네. 이제 그런 쪽으로 우리도 교육 시스템이 바뀌어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당장 올해는 0.몇% 역성장 이런 걸 걱정하지만 장기적으로 저성장에 지금 국면에 들어가 있는 상황에서 말씀하신 효율성, 창의성을 염두에 둔 어떤 경제 방향성을 찾아야 되고, 그를 위한 교육 이런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는 생각을 잠시 해봤습니다.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현대경제연구원 주원 경제연구실장과 함께했습니다.